선생님, 밤에 화장실 때문에 4번씩 깨요. 낮에도 30분마다 화장실 생각이 나고. 이게 정말 나이 탓인가요? 눈물까지 글썽이며 하시는 말씀에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지난주 제게 상담을 받으러 오신 68세 박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재우입니다. 74세인 제가 40년간 배뇨 건강과 수면 분야를 연구하면서 박 여사님 같은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나이 들면 화장실 자주 가는 게 당연한 걸까요? 라는 질문과 함께 말이죠. 밤마다 2~3번 깨고 낮에도 화장실부터 찾게 되는 그 습관.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계시지만 사실은 몸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60세 이상 분들이 겪는 소변 자주 보기, 야간뇨, 수면 방해 문제를 생활 습관과 방광 훈련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정말로 중요하고 여러분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상적인 배뇨 횟수부터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상태를 잘못 판단하고 계시거든요.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 중 80% 이상이 하루 10번도 넘게 화장실 가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심지어 72세 김 할아버지는 하루에 15번도 가는데 이게 정상이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루 평균 소변 횟수는 6회에서 8회가 정상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낮에는 3시간 간격으로 4회에서 6회, 밤에는 0회에서 1회가 일반적이죠. 다만 65세 이상 여성분들은 호르몬 변화와 방광 근육의 자연스러운 변화로 인해 밤에 2회까지는 허용 가능한 범위로 봅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상이 의심되는 걸까요? 하루 8회를 초과하거나 밤에 3회 이상 화장실에 가는 경우입니다. 특히 소변이 자주 마렵지만 양은 적거나 습관적으로 화장실을 찾는 행동이 반복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습관적 배뇨입니다. 예를 들어 외출하기 전에 혹시 몰라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혹시나 해서 화장실에 가는 것들이죠. 이런 행동들이 반복되면 방광이 실제보다 작다고 뇌가 인식하게 됩니다. 실제로 측정해보면 방광 용량은 정상인데 뇌만 이제 위험해, 빨리 가야 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또한 소변을 볼 때의 양도 중요합니다. 정상적으로는 한 번에 200ml에서 400ml 정도 나와야 하는데 만약 100ml도 안 되는 소량이 자주 나온다면 과민성 방광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측정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큰 종이컵에 소변을 받아보면 대략적인 양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40년간 환자들을 만나면서 발견한 중요한 사실은 이런 증상들이 단순히 신체적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면질 저하는 물론이고 사회활동 위축, 불안감, 우울 증상까지 동반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67세 최 할머니는 화장실 때문에 외출하기가 무서워요. 버스 타면 중간에 화장실 가고 싶어질까 봐 걱정되고 영화관도 못 가겠어요. 친구들과의 약속도 자꾸 취소하게 되네요. 라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이런 심리적 위축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 장애로 인한 2차적 문제들도 심각합니다. 밤에 자주 깨면 깊은 잠에 들지 못해 낮에 졸음이 오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면역력까지 약해집니다. 심지어 낙상 위험도 증가하죠. 어둠 속에서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실제로 65세 이상 낙상 사고의 30%가 야간 화장실 이용 중에 발생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수면 질 저하, 불안감, 우울 증상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박 여사님도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체념하셨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신 후 2주 만에 밤에 한 번만 깨게 되셨습니다. 6개월 후에는
20년 전 몸으로 돌아간 것 같다고 기뻐하셨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방광은 훈련 가능한 근육이라는 사실이죠. 많은 분들이 소변 신호가 오면 무조건 화장실로 달려가는 습관을 갖고 계시는데 이것이 바로 뇌와 방광의 소통을 끊어버리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 뇌는 본래 방광이 70% 정도 찰 때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방광 용량이 보통 400ml에서 500ml인데 350ml 정도 찰 때 첫 번째 신호를 보내죠. 이때가 바로 화장실 생각이 나네 하는 정도의 가벼운 신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습관적으로 화장실을 자주 가다 보니 뇌가 이제 150ml만 차도 가야 하는구나라고 잘못 학습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방광 재훈련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뇌와 방광 사이의 올바른 소통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마치 잘못된 습관을 가진 아이를 다시 교육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훈련할 수 있을까요? 바로 시간표 설정법입니다. 첫 단계는 배뇨일지 작성입니다. 3일 동안 화장실 간 시간과 소변량을 기록해 보세요. 언제 마려웠는지, 실제로 얼마나 나왔는지, 그때 기분은 어땠는지까지 적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자신의 패턴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막연히 자주 간다고 하시는데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개선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점진적 간격 늘리기입니다. 아침 첫 소변을 본 이후 현재 간격보다 15분씩 늘려가며 알람을 설정해 보세요. 예를 들어 지금 1시간마다 간다면 1시간 15분으로, 그 다음 주에는 1시간 30분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갑자기 3시간으로 늘리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세 번째 단계는 시간 지키기입니다. 그 시간에만 소변을 보고 그 외에는 참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힘들겠지만 점차 뇌의 조절 능력이 회복됩니다. 중요한 건 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2주에서 4주 정도의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진행하세요. 이 과정에서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세요. 70세 이상에서 시작해도 성공률이 80% 이상입니다. 박 여사님도 처음 이틀은 참기 너무 힘들어요. 이게 정말 될까요? 라고 하셨지만 사흘째부터는 생각보다 참을 만해요 라고 놀라워 하셨거든요. 뇌가 다시 학습하기 시작한 거죠. 2주 후에는 이제 화장실 생각에 지배당하지 않아요. 제가 화장실을 컨트롤하는 느낌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실전 테크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는 게 몸에 안 좋지 않나요? 라고 걱정하시는데 올바른 방법으로 참는 것은 오히려 방광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잘못된 참기는 문제가 되지만 체계적인 방광 훈련은 의학적으로 검증된 치료법입니다. 먼저 이것을 기억하세요. 요인은 파도처럼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곡선형입니다. 많은 분들이 첫 번째 파도가 올 때 이제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 파도가 지나가면 한동안 괜찮아집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성공한 거예요. 처음 파도가 올라올 때 당황하지 말고 퀴크 케겔 운동으로 대응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자에 편안히 앉으세요. 그리고 항문과 질 주변 근육을 동시에 조이는 느낌으로 1초에서 2초간 수축시킵니다. 이때 숨을 참지 말고 자연스럽게 호흡하세요. 그 다음 1초에서 2초간 완전히 힘을 빼고 이완합니다. 이것을 5회 연속으로 빠르게 반복하는 것입니다. 마치 방광에게 잠깐만, 아직 아니야 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이렇게 하면 방광이 혼란스러워져서 요일을 줄여줍니다. 마치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잠깐만 다시 생각해 보자라고 방광이 당황하는 것처럼 말이죠. 의학적으로는 방광 수축근에 억제 신호를 보내는 원리입니다. 동시에 딴 생각으로 주의를 전환해 보세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냉장고 안에 뭐 있었더라? 김치, 계란, 우유, 또 뭐가 있지? 아, 사과도 있었나?
내일 뭐 입지? 파란 블라우스? 아니면 회색 카디건? 날씨는 어떨까? 오늘 저녁 메뉴는 뭘로 할까? 된장찌개? 김치찌개? 아니면 미역국?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고 복잡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뇌의 관심이 바뀌면 신기하게도 요의도 사라집니다. 또 다른 방법은 호흡법입니다. 코로 4초간 천천히 들이마시고 7초간 참았다가 입으로 8초간 천천히 내쉬는 4-7-8 호흡법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방광 근육이 이완됩니다. 처음엔 7초 참기가 힘들 수 있으니 4-4-6으로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셔도 됩니다. 발가락에 집중하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발가락을 하나씩 움직여 보면서 엄지발가락, 검지발가락, 중지발가락 이렇게 세어보세요. 신체의 다른 부위에 집중하면 방광에 대한 주의가 분산됩니다. 중요한 건 요의가 완전히 사라진 뒤 정해진 시간이 됐을 때만 화장실에 가는 것입니다. 절대 요의가 있을 때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뇌가 내가 너무 성급했구나. 실제로는 더 참을 수 있구나라고 다시 학습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70세 이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3주간 실천하신 후 40년 만에 밤에 푹 잔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정말 되네요. 이제 영화관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라고 감탄하셨거든요.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야간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뇨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이 구별을 정확히 하는 것이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진짜 야간뇨는 자다 말고 방광이 가득 찬 느낌 때문에 급하게 깨는 것입니다. 이때는 소변량도 많고 참기 힘든 절박감이 있죠. 깨자마자 정말 급해라는 느낌이 드는 경우입니다. 반면 수면 중 습관적 배뇨는 자다가 자연스럽게 깬 뒤 어차피 깼으니까 그냥 가자라고 생각하며 화장실에 가는 것입니다. 이때는 소변량이 적고 사실 안 가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구별이 중요한 이유는 해결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습관적 배뇨라면 앞서 말씀드린 방광 훈련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만 진짜 야간뇨라면 다른 원인들을 찾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구별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3일 동안 밤에 깰 때마다 소변량을 재보세요. 200ml 이상 나온다면 진짜 야간뇨, 100ml 이하라면 습관적 배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진짜 야간뇨의 숨은 원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의외로 다리 부종과 하지 정맥류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낮 동안 중력 때문에 다리에 고인 수분이 밤에 누우면서 심장으로 돌아가 혈액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소변량이 늘어나는 거죠. 이걸 의학적으로 야간 단뇨증이라고 하는데 특히 심장이 약하신 분들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 흔합니다. 당뇨가 있으면 혈관 투과성이 증가해서 더 많은 수분이 다리에 고이게 되거든요. 해결법은 간단합니다. 저녁 식사 후 1시간 정도 지나서 다리를 심장보다 높이 두고 30분 정도 있어 보세요. 소파에 누워서 쿠션을 다리 밑에 받치거나 벽에 다리를 올리고 있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여주면 더 효과적이에요. 이렇게 한 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변을 보면 야간 배뇨량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75세장 할머니는 이 방법만으로도 밤에 4번 깨던 것이 1번으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니 왜 진작 몰랐을까요? 라고 놀라워하셨어요.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은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콧골이나 무호흡이 있으면 산소 부족으로 인해 심장에서 ANP라는 이뇨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이 신장을 자극해서 소변량을 늘리는 거죠. 또한 무호흡으로 인한 각성 반응도 야간뇨를 악화시킵니다. 깊은 잠에 들지 못하니까 방광의 작은 자극에도 쉽게 깨게 되는 거예요. 만약 콧골이가 심하시거나 수면 중 숨이 멎는 증상이 있다면 수면 클리닉에서 검사를 받아보시고 필요하다면 CPAP 장비 사용을 권해드립니다.
CPAP는 지속적으로 기도에 압력을 가해서 기도가 막히지 않게 도와주는 장비입니다. 제가 치료한 65세 김 할머니는 수면 무호흡 치료 후 야간뇨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코골이 치료가 화장실 문제까지 해결해 줄 줄 몰랐어요. 이제 남편도 옆에서 잘 자네요. 라고 놀라워하셨거든요. 수면 환경도 중요합니다.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2도가 적당하고 너무 건조하거나 습하지 않게 유지하세요. 습도는 40%에서 60% 정도가 좋습니다. 침실이 너무 밝거나 시끄러우면 자주 깨게 되어 야간뇨가 늘어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약물 부작용도 확인해 보세요. 특히 고혈압약 중 이뇨제, 일부 당뇨약인 SGLT-2 억제제, 심장약 등이 야간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 복용하면 야간뇨를 유발할 수 있어서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복용 시간을 조정하거나 다른 약물로 바꾸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실생활에서 꼭 피해야 할 습관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시는 행동들이 야간뇨의 주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첫 번째, 해가 진 이후 과한 수분 섭취입니다. 저녁 6시 이후로는 수분 섭취를 조절하세요. 하지만 완전히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목이 마르면 한 번에 큰 컵으로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작은 컵으로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취침 3시간 전부터는 물을 조금씩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갈증이 나더라도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입을 적시는 정도로만 하는 것입니다. 양치질할 때도 물을 삼키지 말고 뱉으세요.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너무 수분을 제한하면 오히려 소변이 농축되어 방광을 자극할 수 있어요. 적절한 균형이 중요합니다. 하루 총 수분 섭취량은 줄이지 말고 시간대만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낮에 충분히 마시고 저녁엔 줄이는 것이죠. 수프나 찌개 같은 음식도 수분이니까 주의하세요. 저녁에 물냉면이나 국수는 피하시는 게 좋고 수박이나 참외 같은 수분이 많은 과일도 저녁엔 자제하세요. 두 번째,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 시간입니다. 카페인은 취침 6시간 전, 알코올은 4시간 전까지 제한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에 커피 한 잔 안 하면 허전해서라고 하시는데 이것이 밤새 화장실 가는 주범일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방광을 직접 자극할 뿐만 아니라 이뇨작용도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카페인의 반감기가 5시간에서 7시간이라는 점입니다. 오후 3시에 마신 커피가 밤 10시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죠. 나이가 들수록 카페인 분해 속도가 느려져서 더 오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커피뿐만 아니라 녹차, 홍차, 콜라,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으니 주의하세요. 저녁에는 카페인이 없는 허브차나 보리차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은 더 복잡합니다. 처음에는 항이뇨 호르몬을 억제해서 소변량을 늘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반대로 항이뇨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수분이 체내에 정체됩니다. 그리고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이 정체된 수분이 한꺼번에 소변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새벽 3시에서 4시에 깨는 이유입니다. 특히 맥주는 최악입니다. 알코올과 수분이 함께 들어있어서 이중으로 문제가 되거든요. 저녁 식사 때 맥주 한 잔 마시면 새벽에 두세 번 깨는 건 거의 확실합니다. 세 번째, 이뇨성 약물 복용 시간입니다. 특히 당뇨약 중 SGLT-2 억제제나 고혈압약 중 이뇨제 성분이 있는 약물들은 이뇨작용이 강합니다. 저녁에 복용하면 야간뇨를 유발할 수 있어서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아침 복용으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또한 일부 감기약, 항히스타민제, 항우울제도 방광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약물 복용 후 야간뇨가 심해졌다면 의사나 약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약물 조정만으로도 큰 개선을 볼 수 있어요. 69세 정할머니는 혈압약을 아침에서 저녁으로 바꾼 후 야간뇨가 심해졌는데
다시 아침 복용으로 바꾸니까 밤에 한 번만 깨게 되었습니다. 약 먹는 시간만 바꿨는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숙면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따뜻한 샤워나 족욕을 취침 1시간 전에 해보세요. 체온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물 온도입니다.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각성 효과가 있으니 40도에서 42도 정도의 미지근한 온도가 좋습니다. 족욕을 할 때는 발목까지 잠기도록 하고 15분에서 20분 정도 하세요. 이렇게 하면 말초혈관이 확장되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다리의 고인 수분도 순환됩니다. 족욕하면서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시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또한 아침 햇빛 보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상 후 30분 이내에 자연광을 받으면 멜라토닌 생체 리듬이 회복됩니다. 실내 조명만으로는 부족하니 반드시 밖으로 나가서 햇빛을 쬐세요. 최소 10분, 가능하면 30분 정도가 좋습니다. 흐린 날에도 실외가 실내보다 10배 이상 밝습니다. 창문을 통한 간접광도 직접광보다 효과가 떨어지니 꼭 밖으로 나가세요. 산책하면서 햇빛을 쬐면 운동 효과까지 더해져서 더욱 좋습니다. 침실 환경도 중요합니다. 실온은 18도에서 20도로 시원하게 유지하고 침대 근처에 물컵을 두지 마세요. 혹시나 해서 물을 마시게 될 수 있거든요. 대신 입술이 마르면 립밤을 바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상담한 72세 정 할아버지는 이 모든 방법을 실천하신 후 50년 만에 밤새 푹 잤다고 감격해 하셨습니다. 이런 간단한 것들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시니어 과민성 방광과 야간요 해결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는데 핵심만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방광은 나이와 상관없이 훈련할 수 있는 근육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둘째, 배뇨 일지를 작성하고 시간표를 정해서 점진적으로 간격을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퀵 케겔 운동과 주의 전환, 호흡법으로 요일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넷째, 진짜 야간뇨와 습관적 배뇨를 구별하고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다섯째, 저녁 수분 섭취와 카페인, 알코올 제한, 생활 습관 조절이 필수입니다. 소변 문제가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부터는 생활훈련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셔도 됩니다. 방광은 충분히 훈련할 수 있고 수면의 질도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처음 제게 왔을 때 인생이 끝난 것 같다고 절망했던 박 여사님은 지금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 같다고 말씀하세요. 6개월 후 재방문하셨을 때는 친구들이 제가 너무 밝아졌다고 해요. 이제 여행도 갈 수 있고 영화관도 갈 수 있어요. 손자들과 놀이공원도 갔다 왔어요.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80세에 시작해서 성공하신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실제로 82세 김 할아버지는 이제야 진짜 노년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차근차근 실천해 보세요. 일주일 후부터 작은 변화를, 2주 후면 분명히 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4주 후에는 더 큰 변화를, 8주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잘 됐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실패했다고 포기하지도 마세요. 방광 훈련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가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변화라도 저에게는 큰 기쁨이거든요. 성공 사례도 꼭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께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밤잠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